이번에는 교양의 세계사 제 12번째 시간으로 어제 그 인더스 문명에서 시작된 그 인도 지역의 그 문명에서 그 이후로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종교가 발생을 했는가 하고 불교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의 발생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그 불교가 발생을 했는가 여러 가지 그 고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분석을 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아리아족이 인도 북부로부터 그 인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때 신분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주 고정화된 그 바라몬교의 그 바르나 제도, 그 신분 제도를 그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뭔가 그러면 어제도 그 우리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하나의 그 신분 제도로서 위에 그 사제 계급, 그 다음에 이제 왕족, 귀족들 계급 이런 식으로 쭉 그 자기들의 그 신분이 정형화됐기 때문에 그 인도 그 민족들이 상당히 거기에 불만이 많았고,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그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생긴 것이 불교가 되지 않았는가, 인간 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이 발생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사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. 종교학에서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 불교는 그 크샤트리아가 신분 계급에서 그 왕후 귀족 출시라 그랬죠. 제2 계급에 속하는 거기 출신으로서 누가 있었는가 그러면 석가족의 그 왕자, 그러니까 가우타마 시달타가 그 당시에 태어나가지고, 그러니까 가우타마 시달타가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타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. 저는 뭐 종교학에 대해서 별 크게 조예가 없고 그냥 우리가 역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객관적인 그것만 서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시달타는 기원전 그 563년에 그 샤카 왕국에서 그 왕자로 태어나서 그 태어난 장소가 그 룸비니, 그러니까 현재의 그 네팔 부근이라 그럽니다. 그쪽에서 탄생하여 그 온갖 부귀영화를 그 왕자로서 누리다가 그 29살 때 그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자기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를 해가지고 35세에 그 깨달음, 우리가 한자말로 오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. 깨닫다.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로 여러 그 민중에게 그 깨달음을 전파도 하고 그 중생, 소위 말하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80세에 그 쿠시나 가라에서 그 인멸을 하셨다 그럽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붓다의 가르침, 여러 가지 철학적인 메이나 모든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심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은 모르고 그냥 대표적인 것으로 그 붓다의 가르침으로 이야기하는 게 첫째가 이제 재행무상, 우리가 말 그대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 좀 그거 하다 이거죠. 그 깨우침이 모든 것이 헛된 것도 있고 그 뭐 자세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내용의 모양입니다.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인간관계에서 그 어떤 모든 행위나 이런 것이 무상하다 이런 뜻이 모양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법무화, 제법무화가 그 한자말 그대로 모든 것이 자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, 자주한 이 아주 심오한 그 깨달음은 우리 고성이나 또는 그 유명하신 스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받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열반적정, 그 다음에 일체계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붓다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고, 그래서 이 불교는 그 이후에 그 우리 시달다가 그 29세 때 출가해갖고, 그러니까 여기서 29세 정도면 기원전 한 30을 530년경에 그 출가를 해가지고
한 525년에 그래 했는데, 그 다음에 제일 그 인도에서 불교가 그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언젠가 그러면 그 아쇼카 황제 시기랍니다. 아쇼카 황제가 마우리아 제국의 제 3대 황제인데, 이때 이거 마우리아 제국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아쇼카 왕이 그 인도 북부로부터 쭉 인도 전역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고,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인명을 살상 내지는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자기의 그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상함을 깨달아 가지고 이 불교를 상당히 융성을 시켰다 그럽니다. 그래서 뒷받침되고, 그 이후로 이 불교가 인도에서는 전성기를 지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면 그 브라만교가 곧 힌두교가 되고, 힌두교가 이제 인도 그 민중들한테 널리 전파됨으로 인해서 불교 자체는 그 이후로 쭉 북쪽이나 남쪽으로 그 전파가 된 그 상태고, 인도 자체 내에서는 지금 힌두교가 아주 인구의 건 한 85% 가까이 차지한다 그럽니다. 그래서 현재 힌두교가 그 인도에서는 그 종교가 제일 크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거의 한 10% 가까이, 10% 이상을 차지하는데, 이슬람교도 무시 못하는 게 인구가 워낙 현재 인구가 한 10몇 억이 되니까 한 10%만 돼도 그 이슬람 신도들이 건 한 1억이 넘는다 그러죠. 그래서 상당한 인구가 크기 때문에, 그래서 아직도 그 인도에서는 불교는 제대로 그 전파가 중간에서 맥이 끊겨버리고, 그 다음에 지금은 힌두교가 대세고, 이슬람교, 그 다음에 기독교도 한 4%, 5% 이런 식으로 쭉 되고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일단 인도에서는 이런 아쇼카 황제가 전성기를 해가지고, 그 다음에 불교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하나는 이제 대승불교, 하나는 소승불교. 그래서 대승불교는 우쪽 북쪽으로 쭉 히말라야나 뭐 이래갖고 중국을 통해가지고 한국, 일본으로 이렇게 쭉 전해졌는데, 이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면 사람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우리가 종교를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취지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 북쪽으로 온 것은 이 대승불교고, 소승불교는 그러니까 자의 그 해탈,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이래갖고 그 깨달음을 얻는 그런,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소극적인 그런 그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불교인데, 이걸 가리켜서 소승불교라 그러고, 이것이 전파된 곳이 어느 곳인가 그러면 그 인도의 그 옆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,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것은 많이 퍼져가고, 지금도 스리랑카, 미얀마, 태국 이쪽으로는 소승불교로,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서는 상당한 그 불교가 인구의 한 90%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큰 그 종교국이 되어 있죠. 예, 그래서 지금은 뭐 소승불교는 이 동남아 쪽이고, 대승불교는 이 북쪽으로 쭉 그래요. 그래서 이 불교가 전래를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, 중국에서는 이것이 이 불교가 전래된 게 AD 한 67년경에 중국 그 후한 시대 때 그걸로 전파가 되었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란 게 대단한 게, 우리가 이 부처님이 기원전 500 몇십 년경에 이 불교의 그 교리를 창건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, 그건 한 500년 후에도 그 취지나 이런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중국으로 전파가 됐고, 그 중국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한 300년 더 있다가 이 불교가 어느 쪽으로 왔는가 하면 고구려 쪽, 그러니까 고구려 때 그 소스리만 때 이 불교가 들어왔고, 그 이후로 또 백제, 그 다음에 신라까지 눌지왕 그때 그 시기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불교는 이게 한국에서도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이제 거쳐갖고 일본에도 들어가고,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,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이 신라 시대 뭐 이런 때는 그 이후로 고려 시대 호곡불교로 해갖고 지금도 합천에 그 팔만대장경 이런 식으로 상당한 그 우리가 그 문화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,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는 종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
교황의 세계사 시간에 그 인도 문명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거기서 발생한 불교가 어떤 과정과 어떤 특색을 가지고 전파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생각해 보고,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문명의 마지막 남은 부분인 중국의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,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4대 문명의 특성과 그 이후로 중국의 왕조가 어떻게 쭉 발전을 해서 내려왔는지, 쭉 이어져 내려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